일단은 이제 어제 끝난 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돌아서 미국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종과 종목 이야기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지표들은 조금 비우호적으로 좀 안 좋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위로 좀 튀어버렸죠. 그죠? 네. 6.68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였었는데 6.70 위안으로 이렇게 위로 오늘 좀 새벽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쪽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오후에 끝났던 중국 상해 지수는 또 하나의 양봉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네, 3,400포인트? 네, 3,400을 다시 돌파해서 3,409로 끝났는데요. 추세를 바로 이렇게 또 회복을 하더니만 4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죠. 네, 비교가 되고 자금이 중국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네. 외국인이라도 한국 주식에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한국 주식 할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중국 증시, 그렇죠. 거기다 시장도 훨씬 크고 네, 시장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죠. 중국의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가치가 계속 좀 하락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중국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 선택지였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국 상해 지수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이제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여전히 당연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상해 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또 약간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경기 부양과 맞물려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비트코인 쪽으로 갔다가 이제 한번 또 유럽 쪽으로 갈 건데,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여기 21,000 부근이었거든요. 2800에서 21,0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다시 2200 정도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만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2만은 깨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여기를 지켜줘야 심리적으로 좀 지지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저점을 견고하게 만들어줬던 2만을 깨고 만약에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노이즈가 살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만 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는 한번 체크를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가는 다시 또 올라가네요. 대표님, 제가 기름을 안 넣고 있는데도 유가는 제가 지금 기름이 2칸 딱 있는데 그거 아주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7월달 되면 조금 넣으려고 유로세 인하되면 근데도 이거 뭐 유가가 안 빠지고 108, 109 정도에서 계속 지난주는 멈춰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110달러 위로 원유 선물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유가에 영향을 준 뉴스로는 뭐 에콰도르, 뭐 리비아 뭐 이런 쪽에서 약간의 생산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도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금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좀 다시 물가 관련된 우려감이 생기면서 폴은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다시 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오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할 텐데, 장 시작부터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가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부터. 일단 신뢰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98.7을 기록을 하면서 1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요거는 21년도 2월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부분도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존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 뉴욕 연은 총재께서 오늘 새벽에 또 코멘트를 하나 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더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경기 침체를 예상을 또 안 하신다네요, 이분은 또.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려가지고. 네, 근데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게 지금은 경기 침체 예상되니까 불안하니까 좀 약간 이런 긴축에 대해서 조금 뭐 기대감, 또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버리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리 이야기에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경기 침체 예상 안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7월 달에 75bp 인상을 토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좀 강경하구나라는 인상을 주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더 급격하게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캐시우드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또 경기 침체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그룹급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뉴욕 연은 총재의 이 한마디가 오늘 시장에 또 약간의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2년무 국채 금리는 방금 이제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 3.11%에서 소폭 하락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10년물 금리는 그 발언 때문에 살짝 튀었다가 다시 이제 원래 내려와가지고 3.2% 아래로 3.2% 정도로 원래 자리를 되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조금 호들갑을 떨었는데 채권 시장은 그냥 고요한 그런 모습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위안화가 위로 올라가면서 약세로 움직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유로화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조금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유로화가 앞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 표시되어 있는 통화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해당 통화가 약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유로화가 약세 움직임을 달러 대비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유로화가 이렇게 약하게 움직였으니까 달러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유로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위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노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103.80에서 조금 우리는 더 떨어지기를 희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104.50까지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렇게 위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물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어제 코스피에서는 조금 관망이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오늘 이 달러 인덱스 강세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 또 양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그러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참.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보고 1300원은 어쨌든 시스템적 위기로 이게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펀더멘탈상으로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렸고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3일 연속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1283원에 끝났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위안화 약세,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이면 오늘은 3일 연속 음봉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원화가 위로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조금 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장중에 또 여러 가지 매크로 뉴스가 나온다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새벽에 끝난 그림으로는 이 흐름을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인 수급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을 맞이하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위로 좀 튀면 일단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싶어서 이제 새벽에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요즘은 방향성이 이제 하이힐드도 지금 난 공포지수가 온다니까. 또 공포지수로 또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공포지수는. 하이힐드가 아닌 것 같아. 자, 하이힐드가 퐁당퐁당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걸 가지고 했다가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요즘은 이거 하루하루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죠? 주간 기준으로 꺾이는지를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5% 밑으로 내려오는지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자. 하루하루는 너무 지금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 기준을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이는지 그 다음에 5% 지금 5.26%
16%인데요.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5% 밑으로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내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요걸 가지고 볼 거니까 조금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좋아하느냐 아니라 믿는 공포 심리는 오늘 새벽에 주가가 당연히 뭐 나스닥이 3% 정도 빠졌으니까 어제 요쪽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왼쪽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또 사야 되는 저 약간 극단적인 공포 구간 약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니지. 네. 그 들어와도 네. 그 익스트림 피어 저쪽에도 한 13, 14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군요. 그렇죠. 네네. 어중간하게 저 선에 걸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냥 피어에서 익스트림 피어의 경계까지 다시 오늘 새벽에는 살짝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다시 뭐 우리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 10 정도 수준대까지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돌아설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살짝 극단 공포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모습이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경제지표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흐름이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연은 총재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발언에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었고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뭐 ETF에 따른 추정 뭐 매매로 인해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폭이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에서 한 3% 정도의 폭은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예전에는 우리가 1% 정도만 빠져도 1점 몇 % 빠지면 다우, 나스닥, 뭐 급락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보합이고 한 3% 이상 맞아야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요즘에 이 밴드 폭이 커졌기 때문에 ETF의 이런 추정 매매로 인한 그 변동성이 커져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 이 친구가 와서 우리 방송을 했는데 네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AI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쵸, 이 ETF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나 거칠어졌다고 예전하고 다르게 차트가. 그리고 이제 그런 AI 같은 프로그램들은 대표님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저는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냉철합니다. 그래서 10몇만 오면 내가 사야 되구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10몇만 와도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감정이 자꾸 개입이 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사실 딱 마디 지수를 정해놓고 그 밑으로 빠지면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지면 더 빠지고, 그죠? 올라가게 되면 트리거가 딱 터치하게 되면 더 사게 되고 뭐 이런 추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앞으로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지금 잠깐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앞으로 계속 뭐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변동성 자체가 이제는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단타가 확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늘어나요. 좀 뭐 샀다 팔았다를. 그러니까 이거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미국 주식도 적당히 오르면 팔고 밑에서 또 사고 짧게 매매하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걸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올 상반기까지만 한 이러한 강세장, 계속 이제 상승만 하는 이러한 장이었으면 사실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데, 지금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빠진 약간 약세장 진입했다라는 그런 뭐 시그널을 많이 줬잖아요, 시장에서.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의 그런 트레이딩도 저는 뭐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락보다는 반등이 짧고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한국 시장처럼 단타의 이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참 요거 우리 민 팀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제가 홍춘욱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용장고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이 변동성 이유를 신용장고에서 찾잖아요. 반대매매, 반대매매라든가.
미국도 지금 신용잔고가 엄청나다. 3천억 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줄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신용잔고가 미국에는 어느 정도의 신용잔고가 현재 있는지 이게 다른 때 정상적인 시대와는 코로나 이전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네네. 제가 미국 신용잔고 데이터도 지난번에 한번 봤고 한번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는 거는 이 뭐라 그럴까요? 배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신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도 뭐 신용 엄청 쓰잖아요. 네네. 이번에 빌황인가? 그분도 신용 쓰다가 잘못된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데이터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또다시 이제 피바다의 그림입니다. 오랜만에. 네, 오래간만에 또 다시 등장을 했는데 뭐 유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에너지 업종은 다시 또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움직임 보였던 그들은 쉬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우리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딱 그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시가는 좀 낮게 출발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또 견조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오늘 좀 플러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외로워 보이네요. 조금 쓸쓸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3.48%입니다. 퀄컴이거든요. 퀄컴이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3.48% 유일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뭐 퀄컴 쪽에 들려온 이슈는 애플이 요즘은 자체 칩을 많이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성능 또한 워낙 뛰어나가지고 다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참 애플 칩의 이 설계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5G 칩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뭐 연구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신 관련된 칩이.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또 퀄컴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퀄컴한테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줬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 정도 강세를 보였고 기타 뭐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라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늘 견조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의 캔들을 가지고 그냥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가 아쉽다. 요거 두 번째 저항까지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갭은 못 메우고 살짝 음봉으로 밀렸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요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2번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제 갭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아주 큰 음봉으로 이렇게 다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특히나 직전에 만들어졌던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실린 양봉의 시가까지도 단번에 깨버리는 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항은 단기적으로 조금 돌파하는데 상당히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전고점 이번에 올라가다가 밀렸던 요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스닥 흐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좀 나타나는데요. 주봉상으로는 어쨌든 에너지는 그래도 전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견조한 에너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후반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다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림, 더 악화되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스닥도 하락 반전 흐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주봉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요. 자, 이제 방금 이제 우리나라 미국 신용잔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신용잔고 어제 숫자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잔고 숫자는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그 증권사마다 이게 수치가 다 다른가요? 아까 황 팀장은 18조 정도로 나왔대요. 저는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아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마 저는 월 1,000만 원짜리 데이터를 제가 유료 데이터를 좀 쓰고 있는. 네네. 부티나 보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돈은 아니고요. 제가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키맨은 월 1,000만 원 사용하게 해줘라라고 해서 저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유료 데이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게 고마운 사장님한테 맨날 소고기 회식 안 시켜준다고 불만 가지시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사장님 1,000만 원은 별개고 소고기 회식. 이건 일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은 주시는 거지. 제가 뭐 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저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좀 쓰고 있어서 아마 숫자가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만 원짜리 데이터를 쓰시니까 제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우리 키맨님한테 숙제를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소고기 회식은 제가 시켜드리는 걸로. 그게 국내 데이터 위주로 돼 있어서 네, 그게 조금 아쉽죠, 저도. 그러면 한 300만 원 더 쓰면 저거 돼요? 아니요, 한 3천 정도? 그 블룸버그 그 터미널 그거 쓰면은 불대리 정도까지 쓰려면 한 2, 3천 정도 이제 써야 됩니다. 네, 더 써야 됩니다. 1인당이에요, 그건? 네, 그 라인 아이디 하나당. 아이디 하나당.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리서치라든지 해외 저희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블룸버그 단말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는 데는 아마 뭐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내 데이터 쓰는 것보다는 뭐 거의 배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815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KB증권 사장님 채팅창에서 아마 대표님이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소고기 회식은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건 좀 무리죠. 블룸버그 터미널은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만 더 써주시면. 제가 좀 더 아마 잘 나가면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가 봐요. 저희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딱 1,000만 원까지. 네, 아직은 니는 그 정도까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탓이에요. 민재기 팀장님 탓. 왜 1,0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 거죠. 네. 좀 더 우리 소고기 드시고 분발하십시오. 좀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나은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신용 잔고율은 어제가 1.97이었고요. 1.93까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율도 더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우리 코스닥 신용 잔고는 잘하면 8조도 깨질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파르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조 한 1,000억 정도 때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금요일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8조 아래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는 버티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코스닥 신용잔고, 그다음에 신용잔고율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수급의 매물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한 1% 정도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합권까지 거의 다 땡기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지금 매물이 급하게 나올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나올 매물 부담이 없다 보니까 어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도 별로 밀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해서 시가는 조금 낮게 출발하겠지만, 이런 흐름 때문에 혹시라도 기관들이 오늘 조금 안 팔고 버텨준다면, 외국인들은 뭐 파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제 투신과 사모펀드가 100억 이상 팔면서 어제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종목 장세가 좀 시들했는데, 오늘 투신과 사모펀드만 오늘 안 팔고 좀 버텨준다면 저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그림이 미국 대비해서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이런 물량 부담이 많이 소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코스닥 신용 잔고율과 코스닥 지수는 과거에 이렇게 2%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거의 바닥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수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저점을 깨는 뭐 추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최근에 이 지수대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가운데에서 수급을 통한 그 종목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한번 기관들이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가는 업종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쪽이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라는 표현을 계속 제가 써드리고 있는데 그쪽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지금 보시면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이 전기 장비 업종이 잡혀 있고 전기 장비 업종이 방금 말씀드렸던 일렉트릭, 전기 이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섹터가 전기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기 장비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역시 중장기적인 주도주의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농후해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신고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최근에 뭐 수급이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 뉴스는 제가 방금 처음 들었거든요. 뭐 현대차? 아까 현대차 관련된 노이즈를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저도 오늘 뭐 다시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그 노이즈로 다시 빠져나가는지는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또 올랐으니까 단기 또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그 노이즈가 워낙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뉴스가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다음에 장중에 그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오는지 그 부분 제가 체크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건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 기계업종이 이제 그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데 이들이 다 조선과 기계는 피팅 관련된 업종이 여기 또 잡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기관들의 특징적인 수급의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 오늘은 순매도 금액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코스닥에서 한 3천억 넘는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터스 지난번에 우리 여기 8.15도 노터스 잠깐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제가 그 PD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초보 주린이들의 그 패턴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때보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급락하면은 계속 또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다가 바닥이 오면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제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저께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오르는 이제 다시 플러스 됐겠네 얘기를 했더니 다시 금요일날 팔았대. 그래서 결국은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급등주는 사실 참 쉽지 않죠. 이게 버티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제일 금액 기준으로 많이 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 뽑다가 노터스 8.15 노터스? 8.15 노터스. 대표님께서 이 PD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나서 저도 데이터 뽑다가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노터스가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이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젠가요? 계속 드렸는데 무상증자 관련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LNF 쪽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좀 하시기를 양극재를 투자를 한다면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대형주 양극재를 하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외국인들도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로서 지금 조금 빠져나가는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참 아직도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 주간 추천 종목으로 NC소프트를 추천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세일즈를 별로 안 봤나 봐요. NC소프트에 대해서 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카카오뱅크 쪽도 카카오그룹도 참 그렇게 쉽게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이 카카오 관련된 기업 우리 임직원분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시더라고. 우리 사주들을 대출 받아서 많이 이제 우리 사주들을 받았는데 그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손실이 지금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지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쪽이 참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금액에 좀 특징적이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관들이 집중한 종목들, 업종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전기 장비 업종이 일단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제 그러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제 전기 장비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현대일렉트릭이 어제는 매수 강도가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0.51%가 들어왔는데 현대일렉트릭은 몇 가지 교집합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내년도에 길게 사이클을 아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빅사이클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조선에도 현대일렉트릭 하고 있어요. 요게 배라고 하면 배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배전반이라든지 그런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원전 ETF 2종이 어제 이제 출시됐는데 거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지. 그 두 ETF에다 다 편입되어 있는 게 또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 원전 관련주로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원전,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 그래서 세 가지 지금 교집합이 다 합쳐지는 게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가 어제 가장 강하게 세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전기장비 업종 내에서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뭐 우리 가족 8.15 가족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변압기 그림까지도 가져오면서 거의 뭐 1, 2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추적을 해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재룡전기. 최근에 미국 쪽으로 수주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뭐 북미 쪽으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LX 일렉트릭입니다. LS 그룹의 자회사로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LX 일렉트릭까지 해서 이러한 일렉트릭, 전기, 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들 쪽이 계속 지금 수급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도주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 줄 때는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중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의 제 개인적인 주도주 후보군으로 저는 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길게 끌고 가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고 좀 이따 차트는 제가 다시 한번 다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에 빅사이클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조선섹타입니다. 근데 지금 조선섹타의 어닝스 전망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1, 2년 전에 저가로 수주 받아놓은 게 계속 수주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고 원가는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 추정치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지금 수주 받고 있는 게 얼마의 수주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그러면 그 부분이 숫자로 내후년에 반영되는 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자본 확충 관련된 이슈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조선 3사는 보지 말자라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조선 기자재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 하반기에 자본 확충 이슈가 딱 뉴스로 거의 나오면 그때 저는 조선 3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자. 조선 기자재를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어제 조선 기자재 쪽에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상강 M&T라는 종목입니다. 상강 M&T는 원래 조선 기자재를 하는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풍력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풍력 관련해서 이제 기자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상강 M&T가 이제 가려면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주가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슬로우하죠, 그죠? 우리나라 그렇지. 풍력 관련은 근데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제가 뉴스로도 이제 가지고 온 게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어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에서 32%가 기존이었고요. 기존의 32에서 40%로 8%포인트나 더 늘릴 것으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태양광 풍력 이 부분들이 다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된 부분들도 유럽 쪽에서 설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강 MNT 쪽에 뭐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상강 MNT도 어제 기관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가 이제 아마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아마 그 HSD 엔진의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목요일까지 아마 사야 됐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 아마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권리대학이었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HSD 엔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서 유상증자까지 받자라는 말씀 드렸고 아마 7,000원대에 7월 29일 정도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그때가 아마 통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권리가 생기신 분들은 7월 29일 그 무렵에 다 유상증자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7,00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조선 빅사이클에서 엔진 관련된 수주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에서 HSD 엔진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이렇게 뽑아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그 다음에 상강 MNT, LX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HSD 엔진, 성강밴드, 그 다음에 풍력 쪽에 CS 베어링 이들 관련주들이 자 제가 이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뽑는 이유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섹터, 똑같은 뭐 테마 쪽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자금이 집중되는 공통적으로 쏠리는 부분을 보면 그들이 향후에 주도주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항상 매일 밤에 이 데이터를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어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의 단기 반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시장이 뭔가 주춤할 때 확실히 에너지를 보이는 것은 이들 섹터였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외에 당연히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같은 태양광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외에 제가 매수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 코멘트를 하나 드린다면 바이옵트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시가총액 싼 종목 이야기 잘 안 드리거든요. 가족 여러분들께서 뭐 왜냐면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내용이 없는 기업이면 제가 뭐 그냥 무시할 텐데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은 우리 PCB 쪽, 뭐 FC BGA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판 쪽 증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도 증설하고 있고 대덕전자도 증설하려고 하고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PCB를 증설할 때 PCB 장비를 검사하는 그 라인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시가총액은 작지만 관심을 좀 두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옵트로는 혹시라도 이 PCB 쪽 업황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림이 된다. 그러면 파생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매수 강도 1위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네, 상신 EDP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밸류 체인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잠깐만 요것만 하면 제가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표인데, 원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데 테슬라 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삼성 SDI도 이제 테슬라 향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들 쪽이 2분기 실적도 제가 잘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이 상신 EDP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이 TCC 스틸이에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본다면 이 두 종목 정도를 우선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 뭐 신흥 SEC 정도까지 이렇게 확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분기에 수주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서 좀 뭐 양극재라든지 큰 종목들 보지 않고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중소형주를 찾는다. 그러면 상신 EDP와 뭐 TCC 스틸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봤고, 어제 우리 시장의 뭐 그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제가 이 데이터 만지면서 잠깐 뉴스를 제가 틀어놨는데,
JTBC에서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본이 상당히 선진국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디스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네, 저는 왜냐하면 G7 회담 정상회담 이번에 모인 분들 보시면 거기에 일본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참 선진국인데 이게 전력난이 참 어렵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어제 딱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엄청난 전력난이 지금 시달려가지고 조명도 꺼지고 있고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멈추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몇몇 국가들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리 현상이고 그걸 가속화시키는 게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조금 전에 EU에서 결정한 그러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다시 전력 인프라 기존에 있는 변압기 교체해야 되고 뭐 전선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은 아닌데. 자랑이네. 자랑 아니고요. 예. 어제 일단은 들어보고 얘기. 네,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반등하는데 시장 안 좋을 때 결국에는 알곡이 드러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워렌 버핏 우리 형님께서 밀물이 되면 누가 옷을 벗었는지 알 수 없는데 썰물이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반등할 때 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결국엔 주도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21일 날 제가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향후 주도주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장이다. 이때 시장이 빠질 때였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린 전력 인프라 조선 기자재가 결국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에 이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교체 매매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조정 시에 교체 매매하자. 뭐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태양광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연초 이후에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개인 투자들의 자금은 태양광 쪽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이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은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들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거니까 먼저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 조정받을 때는 살짝 조정받았어요. 태양광 셀 모듈을 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전고점을 다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나타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의 후보군으로서 뚜렷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피팅 관련주인 성강밴드도 한번 보시죠. 상업펀드 수급 들어오죠. 연기금은 연초 이후 최고치로 들어오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들이 쭉 사들어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개인들이 다 팔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강밴드는 어제처럼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다가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주도주의 흐름들은 계속 길게 끌고 가서 이익을 극대화해가는, 그래야 이제 계좌가 점점 증가를 하니까 그러한 트렌드로서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이들이다라는 생각하시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빠졌어요. 이렇게 흔들렸죠. 근데 조금만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이렇게 어제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 흐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이 요 그림이었고, 요 그림에 파생되는 관련주들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도까지도 저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LNG를 우리가 육상에서 바다에서 생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는 이 설비를 만들 때 필요하게 들어가는 강관이라든지 피팅, 이게 하나의 주도 테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액화시킨 것을 이제 액화를 시키면 뭐 600분의 1로 이제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배에 실어서 운반해야 되는 이 LNG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내년도까지
큰 트렌드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운반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이제 기체로서 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LNG 터미널이 증설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 다들 여기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도 테마는 계속 파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만약에 오늘 뭐 내일 또 시장 때문에 만약에 이들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흔들린다면 없으신 분들은 그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들을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기존의 주식 비중이 풀로 꽉 채워져 있는데 내가 이들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교체 매매는 이들 후보군으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민 팀장님 네네. 그 하이힐드 지표 보면서 아직은 주식을 매수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이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없으셔서 주식을 지금 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교체 매매를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80%, 90%까지 막 올리라는 게 아니라 70% 가지고 있는 내에서 이들이 내가 안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팔고 이들 쪽으로 옮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 비중이 내가 만약에 한 50% 정도는 뭐 예를 들어 여유 있게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 업종이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인 주도 테마니까 하이힐드가 지금은 주간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많이 꺾였을 때는 비중을 확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한 5%씩 조금씩 비중을 한번 흔들릴 때 올려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지금 어쨌든 많이 오른 주식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또 기관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주식들이고 내가 이걸로 사는 그 순간이 기관이 물량을 파는 그 순간이 또 되지 않을까? 내가 또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뭐 기관들은 또 지금 많이 사놓은 상황이고 혹시나 기관들이 살짝 팔 때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섹터가 이게 뭐 좀 명확하게 앞으로 성장하는 트렌드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그림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내가 팔지 않고 내가 견디려면 이게 명확하게 내년도에도 좋아질 그림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그림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뭐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그렇게 뭐 차익 실현 일부 나면서 흔들리는 거 아니면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이 되지 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혹시나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저렇게 조정을 여러 날 받았을 때 그때 사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 종목이 좋은 건 알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처럼. 근데 얼마나 이제 이들을 싸게 사는지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지난번에도 만원 아래로 예를 들어 성강밴드 케이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좋게 싸게 살 기회인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뭐 하락하는 기회를 주겠죠. 그게 뭐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올지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가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이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를 노리셔서 조금씩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아까 하이힐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에너지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더 시장이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씩 또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좀 산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현금 10개가 있어요. 네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나눠사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제가 수익률 대회할 때는 한 3번 정도 저는 나눠서 하는 판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종목 있으면 일단은 그냥 날아갈까봐 겁나서 저는 일단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사고요, 저는. 네, 왜냐면 그때부터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안 사고 3분의 1 가지고만 더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일단 제가 주도주라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뭐 사고 싶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약하게 출발해 준다면 일단 3분의 1 정도는 사놓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밑으로 더 빠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구간을 정해놓고 이제 추가 매수를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5번에 나눠서 사든지, 뭐 3번에 나눠서 사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저는 뭐 한 1000주 정도 살 생각 있다. 그러면 300주씩 그렇게 나눠서 하는 스타일. 100주는 어디 갔나요? 100주요? 아니, 1000주를 살 건데 300주, 100주가 남잖아요. 빠지니까 겁나서 100주는 못 사는 거죠. 네. 자, 우리 지금 매도, 기관 매도 관련해서 한번 좀 볼까요? 네네네.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주식 종목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죠? 네네네. 아, 사모펀드 매수만 안 보고. 이거 한번 좀 보죠. 네네. 아, 자, 원자력 참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 아직, 네, 1분 남았으니까, 네, 원자력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원자력 그 BHI 컨퍼런스 콜 갔다 왔던 거 이야기 드렸죠. 이거 3,500억 원래 매출에 우리는 영업이익 추정을 5%만 하면 175억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원자력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게 BHI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사모펀드도 원자력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최근에 가장 세다 보니까 그때 BHI를 가장 집중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어제 가장 뚜렷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그거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하나로 원자력 iSelect ETF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킨덱스 원자력 ETF. 킨덱스가 이제 한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어제 둘 다 3.3%, 3.1%, 다 3% 이상씩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두 ETF의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스크린 캡처를 한번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다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좀 탄력도가 좋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이 ETF들이 더 오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뭐죠? 지금 보시면? 한전이 10%씩 넘게씩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한전이 4% 장중에 빠졌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어제 원자력 ETF는 거의 뭐 어제 좀 더 어제 더 큰 폭으로 뛰었을 것 같은데, 한전이 좀 무겁다 보니까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종목 중에 내가 ETF를 안 가지고, ETF를 사시면 좋지만 ETF는 내가 투자 안 하고 개별 종목을 선택한다면 어떤 게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시길래 제가 이런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어쨌든 원자력 ETF 이번 달 지금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지금 해외 순방 가셨잖아요. 근데 6월 29일, 30일 날 체코, 폴란드 정상들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조율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전제하에 원자력 ETF에 뭐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어떤 종목이 좀 임팩트가 클까? 당연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클 종목들은 우진, 우리기술, 오르비텍 요 종목들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오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그런 영향이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과거의 그래프를 제가 어제도 그려드렸지만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테마성 ETF가 출시됐을 때 그 테마가 그 시장에서 가장 센 테마였을 때는 출시되고 1개월과 3개월 사이에 30%에서 50%씩 이렇게 올랐던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어제 해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사모펀드 돈 냄새에 민감한 우리 사모펀드가 어제 판 주식들 한번 볼까요? 네, 미디어 컨텐츠 위주로 집중적으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잠깐 오르더니 그 이제 수익 실현하나? 네네, 콘텐트리 중앙, 뉴, 위지빅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BM은 공통적으로 지금 잡히죠, 그죠? 외국인도 네. 지금 에코프로 BM 오늘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이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어닝 프리뷰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약간씩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 뭐 데이터 한 번씩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방금 그 노이즈가 만약에 겹치면 좀 약간 뭐 안 좋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네, 그렇죠.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만약에 증설하는 게 만약에 안 되고 무산이 된다라면 일단은 장비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렇죠. 그 증설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장비주부터 조금 그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경기 불확실에 대한 거 플러스 한 2조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이 될 것 같다 계획했던 것보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좀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발을 빼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협상할 때 약간의 딜로서 미국한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한테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안 좋으니까 좀 뭔가 하려면 좀 뭔가 인센티브를 더 우리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이대로 가면요. 지금은 훨씬 더 수요가 훨씬 더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쇼티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서 배터리 공장을 세워달라는 것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계속 쇼티지거든요. 배터리는. 그러면 아마도 이 노이즈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미국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또 도와줄지 그거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겪게 될 문제이잖아요. 비용의 증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포인트를 보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지금 리쇼어링, 즉 자국 내에서 주요 핵심 관련된 아이템들은 자국에서 생산한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무산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또 지원책을 내놓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로 보시고 너무 뭐 불안해하거나 혹은 너무 낙관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눈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고객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또 차분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